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날을 하루 앞두고 이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발의를 26일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진행한다면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오늘 임주혜 변호사 모시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25일 성탄절, 참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25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출석을 할 것인가 관심이 가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근데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내일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사가 좀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렇죠. 공수처에서 2차 소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내일이었는데요. 근데 석동현 변호사의 지금 언론의 그런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을 좀 살펴보자면 변호인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변호인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요.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변호인단의 참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예. 사실상 이 적임자를 찾는데 좀 시간을 좀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당장 출석할 수 없다는 의미에는 변호인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하나 짐작해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 뭐 침대 축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시간을 자꾸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취함으로써 지금 일단 이 상황, 당장 많은 국민들의 눈과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일단 좀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두 가지 다 어떤 쪽에서든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연을 한다거나 소환을 불응한다면 뭐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법원에 있어서도 양형의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뭐 검찰과 경찰, 공수처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 이후로 윤 대통령 사건이 이첩이 돼가지고 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6인 체제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6인 체제인 건데 이런 발언에도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석동현 변호사가 여러 차례 지금 언론과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적어도 본인이 어떤 선임계를 나고 변호인단으로서 활동은 안 해도 석동현 변호사 스스로가 언론을 좀 상대하는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석동현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일단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은 뭐 내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이나 이제 공수처에 당장 이 수사에 응대하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펴면서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6인 체제가 뭐 불완전하다 이런 여러 가지 보수적인 상황을 들면서 일단 당장 이제 27일에 진행된 헌재의 뭐 변론 준비 기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즉각적으로 응대한다거나 소환에 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기 위한 또 한 예. 가지 근거로서 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금 근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연 전략을 피기에는 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것이 또 어제 했던 발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예로 들 수 있을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도 두 차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탄핵 심판 사례를 보자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적인 그런 재판이나 수사는 탄핵이 진행된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내란죄 같은 혐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지위에서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런 그 조항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단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난 이후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에 응했다 이 점을 좀 근거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차례 다 뭐 언급할 수 있겠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탄핵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예. 송달이 계속 안 돼서 결국 발송 송달을 취하게 되었고 지금 어떤 응대해야 되는 부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을 먼저 하든 아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든 지금은 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에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면 이제 그때 좀 수사에 적극 임하거나 뭐 헌법재판소 그런 진행 과정에서도 좀 적극 임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쨌든 이 사법 체계 안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내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다퉈야 되는 것인데 이 재판을 계속해서 미루다가는 결국 재판부에도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계엄 사태와 관련되어 있었던 군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대부분이 지금 이미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 그 담화문에서도 밝혔던 비상계엄의 필요성이라던가 당위성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담화문의 형태 아니면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사법체계 안에 들어와서 재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히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물론 변호인 선임에는 시간이 드는 것이 맞고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맞겠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마냥 길어질 수만은 없는 그렇죠. 거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제 뭐 3차 요구서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강제로 뭐 신병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긴급 체포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도 변호사들 사이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좀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 요건이 되려면은 적어도 지금 도주의 우려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긴급하게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체포는 어렵다면은 그렇다면은 소환을 해보고 하지만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게 되면 결국 지금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 그렇다면 결국 그와 연장선상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된다면 이 결국 공수처 입장에서도 체포영장 발부 카드를 꺼내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섣불리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다가 만약 아직 좀 조사가 다 무르익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봐서 기각이 되거나 한다면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결국 현직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면 섣불리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긴 또 쉽지 않겠지만 확실한 부분은 이렇게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일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사실 지금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오는 27일이 헌법재판소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뭐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내든 안 내든 일단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준비 기일은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헌법재판에서 지금 27일에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다고 이미 통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말 그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시간표 같은 부분을 짜는 계획표를 짜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측이 어떤 식으로 변론을 이끌어갈 것이고 어떤 증거들을 대략적으로 제출하려고 하며 이런 계획표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법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좀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대략적인 작업을 하는 자리인데 이 본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고요. 다만 변호인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예. 밝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측인 국회 측에서는 지금 이미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선임계가 제출되었고 오늘 이제 제출하라고 한 서류들도 낸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일단 일방만이 출석한 상태에서도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당연히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어떤 참여권을 보장시켜야 되는 측면 그리고 한쪽만 참여했을 때는 제대로 이 준비 기일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이 또 공전이라던가 아니면 좀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이 또 비상계엄 관련 자료도 헌재에서 좀 있었고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제출해야 한다거나 답변을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네.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뭐 개헌 포고문이라던가 앞으로 네. 어떤 식으로 변론을 준비할지 그 계획 같은 것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변호인도 선임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이 도달되지 않은 그런 문서들 때문에 송달도 발송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 이제 이 개헌 포고문이라던가 이 변론에 대한 준비 계획들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문서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송달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19일에 이제 문서로서 발송을 했고 20일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 발송주의, 그러니까 도달주의 예외로서 발송을 했을 때 이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이제 발송주의를 취해서 결국 20일에 송달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로부터 7일,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답변서에 지금 이 탄핵 심판을 청구한 쪽에서 왜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 위반이 있고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해서 파면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그 논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역시도 당연히 제출을 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유리하겠지만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뭐 탄핵이 된다거나 그 자체로 굉장히 불리하다. 또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 이 윤 대통령 측이 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 좀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지금 고심이 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6일에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때는 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그렇습니다. 준비기일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6일에 일단 재판관 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27일에 변론 준비 기일을 이제 그대로 열 것이다. 사실 그런 부분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6일에 전 재판관이 참여하는 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27일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토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자리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임계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예. 변호인단 선임에 좀 시간이 들고 있는 점, 소송 서류 같은 부분이 이제 결국은 송달이 되었다고 처리를 했지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재판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응대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결국 재판이라는 것도 이 재판관들의 재량에 따라서 이 재판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소송을 좀 지연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재판부가 이를 대응할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심리를 지연하는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이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 경제나 안보 전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니만큼 언제까지나 시간을 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좀 여쭤볼게요. 뭐 정치적인 내용을 좀 빼고 가급적인 법적인 내용을 위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탄핵을 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26일에 보고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잠깐의 시한을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대행이 재판관 뭐 임명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던 그 입법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아하.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헌법을 배웠지만 예. 이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자면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했을 때,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1순위로 그 권한 대행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정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그런데 이 권한 대행으로서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허.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지만 지금까지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것이 적어도 현 상태,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킨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좀 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 굉장히 자명한 상황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을지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네,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의 특검에 대해서 수용을 해도 한쪽에서는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수용을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상황일 것이다. 이것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지점에서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된 건 다 그 나름의 이 입법자들의 예. 의도가 있었거든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된다는 건 그만큼 탄핵의 요건을 어렵게 해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입법자들의 의도와 달리 6명밖에 없으니 만장일치가 돼야지 이것이 탄핵이 가결되는 것이고 만약 이 6명 중에서라도 누구라도 하나 뭐 중간에 임기가 끝난다거나 한다면 그럼 5명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국회에서 일단 국회 몫에 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는데 만약 이것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도 굉장히 이 여야 모두에게 지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하지 않고 여야에게 합의를 이뤄달라 네. 이렇게 또 공을 넘겼는데 여야가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해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해야 되는 지위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공을 넘긴 거는 조금 시간을 벌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지금 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야권에서는 26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헌법재판관들 3인을 임명하는지를 보고 탄핵 여부를 예.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탄핵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탄핵이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헌법사에서 몇 번 없어야 될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좀 가중시키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뭐 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향후에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이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과반이라서 15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우리 헌법의 입법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낮은 정족수, 과반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때는 15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이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 보니까 여당 측에서는 지금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정족수 200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어디까지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수로서 탄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만약 과반수로 탄핵이 가능하다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으로 그냥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명확하게 누군가 결정을 내려줄 수는 그런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 이 국회의장이 1차적으로 이 의결 정족수를 판단을 하고 통과를 시킬 그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통과가 돼도 통과가 안 돼도 어떤 의결 정족수를 취해도 양쪽 모두에게서 이게 법 위반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또 권한 대행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2순위로 넘어가게 되어서 기획재정부 쪽으로 이제 최영목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기재부 장관이 또 그 이어받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이 간다면 사실 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고 결국 이 의결 정족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된다면 이 역시도 추후에 또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저희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됐던 당시에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이 출동한 정황을 CCTV에 포착됐다라고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로 인해서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CCTV가 새로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국회 공간으로도 군인들이 출동한 그 영상이 확인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쟁점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이 헌법에서도 예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과 개헌법에 따르면 뭐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어떤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점, 뭔가 어떤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점은 이 비상계엄의 적법성이라던가 그 수단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이제 당시 계엄군이 이제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이 당시 이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해제된 이후에도 뭔가 2차 계엄을 시도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2차 계엄을 시도하기 위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제 공간 주변에서 이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발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담화문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잘라 말했지만 여러 가지 뭐 수사 기록이라던가 자료 언제부터 이 계엄이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이 플랜 B로서 계엄이 실패했을 때 뭔가 그 다음 단계에 준비될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단순히 이렇게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이후에도 군인들이 이렇게 배회하고 다녔다는 것만으로 어떤 2차 계엄이 선포되려고 했다. 이것을 강력하게 뭔가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들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요. 특히나 검찰에 송치되고 그 수첩에 대한 내용들, 수첩에 나왔던 내용 중에 북한 공격 유도라든지 사살 뭐 이런 부분이 담겨 있어서 이거 외환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외환죄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외환죄 좀 낯선 범죄 예. 유형으로 보실 것 같아요. 실제로 외환죄가 적용이 되어서 처벌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외환죄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어떤 통모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개입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헌을 문란시킨 경우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에게 큰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경우에 이제 외환의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예비나 음모,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그 수첩에서 나왔다는 내용인데 네.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 이 북방 한계성 NLL에서 뭐 북한의 공격을 뭐 유도해서 어떤 혼란을 시키고 그걸 틈타 뭐 비상계엄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뭐 추측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런 부분이 맞다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이 북한과 통모해서 어떤 우리나라에 큰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은 외환의 죄 내지는 이것을 예비하고 음모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만약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외국, 그러니까 결국 북한과 통모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 군사상 불이익을 꾀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먼저 이 북한을 그런 외국의 국가의 지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넘어가더라도 하더라도 북한과 통모했다는 사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네,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이른바 별동대 의혹인데요. 이 9.3회 육군 제2기갑 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등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별동대는 당시에 선관위 진입을 좀 이렇게 추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이 조직적으로 어떤 헌법기관에 진입하려고 시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군과는 이제 이미 전역을 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인데 어쨌든 민간인의 신분에서 이렇게 군의 핵심 관계자들을 자유롭게 뭐 사적으로 만날 수야 있겠지만 어떤 공적인 업무 만남을 가지고 실제로 별동대라고 불릴 정도 무슨 사병처럼 이렇게 어떤 군의 조직을 운영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 자체로서 군의 기강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실제로 이런 별동대가 존재했는지 어떤 임무나 어떤 업무를 좀 정확하게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바가 있는지 그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결국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당연히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만약 정해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측면이 있다면 이 자체로도 충분히 범죄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방첩사 진술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에 뭐 검찰도 올 것이다, 뭐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경찰, 검찰 등 연루된 정황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수사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경찰이 이렇게 일명 이제 형사들을 이 선관위에다가 파견할 때 이런 특별 특수단들을 좀 파견했다 이런 의혹 제기에서 또 시작이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뭐 휴대폰 같은 부분도 압수하고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검찰도 이것에 연관이 되어 있었다 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결국 뭐 경찰, 검찰, 군 할 것 없이 모두 이 사태에 대해서 서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어디나 성역 없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 수사 대상이 돼야겠지만 결코 국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에 어긋나게 이것이 서로 뭐 보여주기 수사라던가 아니면 서로 경쟁하듯 수사하는 모습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법정 요소들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